안녕하세요. 저는 웰세드의 김양수입니다. 아마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마생투 채널에 같이 참여하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좀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제 댓글 창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을 마 대표님과 한번 소통해보고자 제가 이 자리에 함께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됐고요. 지난번 3월 20일 날 방송 나갔던 내용을 보시면 한국 국채, 미국 국채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한국 국채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첫 번째 이유가 미국의 정책금리 대비 미국의 시장금리, 그다음에 한국의 정책금리 대비 한국의 시장금리 비교해 봤을 때 아직은 한국의 시장금리가 좀 더 높다. 그렇게 말씀 주셨고, 두 번째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가 사실 미국보다 더 크다 말씀을 주셨고, 또 세 번째는 이제 환율 변동 리스크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뒷얘기 중에 하나죠. 요즘 이제 신문을 보면 굉장히 채권 매수, 특히 외국인 분들의 워낙 채권 매수가 많다는 신문 기사가 많습니다, 대표님. 네. 그래서 오늘 왜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한국 국채를 선호할까? 이 이유를 가지고 대표님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소개 감사드리고요. 제가 왜 한국 국채를 외국인이 선호하는지를 한번 그냥 포인트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시장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채권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유동성도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마켓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화면의 왼편인데 한국 채권 시장의 사이즈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중국, 일본 다음으로 큰 시장이죠. 굉장히 큰 시장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유동성이 좋다는 건데 보통 유동성이 좋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비드 애스크, 즉 매수 매도 호가 차이가 적은 게 유동성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비드 애스크의 매수 매도 호가의 스프레드 차이인데 중국 못지않게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네요. 즉 굉장히 유동성이 좋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투자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살 수 있고 적절한 타이밍에 팔고 나갈 수 있는지 어떤 이런 규모나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 부분은 모든 분이 공감하실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정책금리나 금리 인상 단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가 한국에 좋은 영향일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자료의 왼편 하단에 있는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은 한국 국채 금리는 상대적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미국 국채 금리와 상관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정책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는 단계, 즉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는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 한국도 구조적으로 그냥 금리가 내려가는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글로벌 금리 인상 굉장히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권 같은 경우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금융자산은 수요 공급이 중요한데 그래서 한국 국채에 대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분석했던 자료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은 국채는 그러니까 공급 누가 이게 서플라이를 해주냐면은 사실은 나라 거니까 국채를 발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국채 발행이 향후에 어떨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나눠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국채를 많이 간다는 건 한국이 기본적으로 부채를 많이 일으킨다는 적자 재정을 많이 하겠다는 뜻이 될 텐데 지금 보시면 하단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전 행정부와 현재 행정부가 GDP 대비 재정 적자를 얼마나 끌고 갈 것인가인데요. 보시면은 녹색이죠. 녹색을 보면 이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원래 GDP 대비 한 5% 수준 정도로 적자 재정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현재 행정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균형 재정에 가깝죠. 그래서 GDP 대비 한 3% 이내로 재정 적자를 가져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즉 이것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적자 재정을 많이 한다는 것은 국채 발행이 많아진다는 거고 적자 재정에서 균형 재정 쪽 방향으로 간다는 건 그만큼 국채 발행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급이 작은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현재 정책의 방향이 국채를 발행하는 걸 좀 이전보다는 좀 더 줄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굿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옆에 있는 얘기는 사실은 한국 국채 관련해서 한국이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보다 좀 경제가 좀 경기 침체가 더 그렇죠. 심할 것 같아서 혹시나 제가 국채를 말씀드리면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국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면 외국인들이 자금을 매도하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표현이 그런데 국채 투자기 적절한 레벨까지만 나빠질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슬픈데요.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월세의 상황일 때 우리나라 정부가 커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인데요. 오른편 상단에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채가 GDP 대비 우리나라 정부 부채입니다. 네. 보면은 주요 국가 일본, 이태리, 미국, 프랑스, OECD 다 있지만은 OECD 선진국 지수만 보더라도 GDP 대비 100% 이상 정부 부채인데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국가 부채가 작아요. 정부 부채가. 그래서 한 50% 전후죠. 즉 이것의 의미는 향후에 월스트의 상황이 뭐 우리가 상상하기 싫지만 일부 금융기관이 쓰러지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 결국은 그러면 이제 나라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런 이제 어떤 현금을 쌓아놓은 창고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그만큼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힘은 한국에 더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국가 부채 규모도 지금 지난 5년간의 추계를 또 보시면 또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밑에 하단에 있는 거, 오른편 하단에 있는 건데 이건 이전 행정부에서 향후 5년간의 국가 부채를 얼마나 좀 늘릴 거냐 GDP 대비한 건데 이전에 21년에 48%였는데 2025년까지 이전 행정부는 한 60%까지 부채를 많이 늘리겠다고 했는데 반면 현재 행정부 같은 경우 현재 50%에서 한 50%가 조금 늘리는 거죠. 이 모든 게 한국의 재정 건전성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거고 이것의 의미는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재정 상태 그리고 국채 발행 물량도 많이 하지 않을 거다라는 좀 어떤 공급 측면에서 매력적일 거고요. 디맨드 측면에서는 한국은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그러니까 디맨드 측면에서는 제가 이 그 수요 측면에서 우리 내국인들 말고 외국인 매수세가 추가로 더 진행될 거로 저희는 전망을 하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은 하이브리드 국가다. 채권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은 신용 등급은 굉장히 높죠. 그쵸. 신용 등급은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는 이머징 마켓만큼 금리가 높은 거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안전하면서도 금리 많이 주는 채권이 좋은 채권인데 글로벌 투자자 시각에서는 한국이 딱 거기에 해당된다.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왼편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한국의 사우스 코리아의 국가 신용도가 AA예요. 이게 선진국 레벨이잖아요. AA인데 반면 그 바 차트의 길이를 보시면 이게 금리 레벨이거든요. 이머징과 좀 비슷하게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 선진국 대비 금리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는 신용도는 좋으면서도 금리가 높은 그런 나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은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좀 생경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면은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미국 국채보다 한국 국채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로컬 퍼스펙트, 즉 로컬 우리 국내 투자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 국채보다 한국 국채가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둘 다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를 비교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인 관점에서 미국 국채를 투자를 하면 10년 금리가 한 3.5% 정도 나오죠. 지금 보면은 금리 3.5인데 한국 국채 10년인데 거의 6% 정도 찍혀 있어요. 이 자료에는. 참고로 이 자료는 2주 전에 발표된 프랑스의 크레딧 아그리콜에서 나온 자료고요. 근데 지금 한국 국채는 금리가 거의 6% 정도 돼 있어. 그럼 이게 뭔 데이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데 사실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지금 미국인이 한국을 투자할 때는 보통의 경우는 이제 환율 열어놓고 그냥 원화로 이제 한국 국채를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 변동 리스크가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이 한국 국채를 투자할 때 환율 변동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해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를 막아놓고 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해칭을 하게 되면 어떨 때는 해칭할 때는 오히려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해칭하면 오히려 프리미엄, 돈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국가에서 저금리 국가를 투자할 때는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 더 고금리 국가고 한국이 저금리 국가죠. 네. 그러면 고금리 국가에 저금리가 갖게 되면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을 받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국채 금리가 한 3.4% 정도 될 텐데 10년 만기가 여기에 추가로 한 2% 정도, 2% 맞나요? 한 2% 정도가 프리미엄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로 정리를 하면은 네. 미국 사람이 한국의 환율 리스크가 싫어서 환율을 해칭하고 만약에 한국 국채 10년 투자하게 되면 6%가 나옵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 변동 리스크 없이 미국의 자국의 국채를 투자하는 거와 환해칭을 해서 한국의 국채를 투자하는 걸 비교를 하면은 금리 측면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이 환해지 프리미엄이 근데 사실 이게 계속 영속되는 프리미엄을 얻지는 못하잖아요. 아니죠. 그죠? 근데 지금 시점에 이렇게 매력적이란 그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외국인 입장에서 어떤 외국인들이 향후에 추가적으로 구조적으로 한국 국채를 현재 시점에서는 더 사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말씀드리고요. 매력적으로 보이겠네요. 그래서 진짜. 정리를 하면 수급적 측면에서 채권 발행은 정부의 균형 지정을 하니까 발행은 적으면서도 또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내국인을 또 제외한 외국인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요. 네 번째는 아마 이건 최근에 신문 기사가 된 것 같은데 WGBI 인덱스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거 참 뉴스에서 말 많았죠. 그렇죠. 네. 이걸 풀네임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죠. 글로벌 국채 채권 지수입니다. 세계 3대 지수 중에 하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채권 지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요번에 3월 말에 이제 바로 편입되는 게 좀 약간은 이제 우리가 홀드가 되었지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금년 9월 정도에 편입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정도에 편입된다고 어나운스 발표가 있을 것 같고 실제 채권 지수에 편입되는 거는 내년 3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글로벌 채권 지수가 편입되면은 한국에 유입될 예상 금액은 58빌리언 정도고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아마도 한 75조 원 정도 될 거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한국 국채를 75조를 산다는 의미는 원화도 75조 정도가 들어온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재 외국인 비중이 오른편 하단에 있는 자료인데 현재 한 18%인데 26%까지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는 내부 리서치에는 이미 요번에 3월 말에 그 그러니까 편입 발표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뉴스에는 났잖아요. 3월 이제 조기 편입을 약간 예상을 했었는데 불발되는 바람에 약간 이제 실망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 대표님은 지금 이제 9월 달에 편입이 발표가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편입 불발 때문에 사실은 약간 실망 매물이 나와서 금리가 좀 또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기노베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오히려. 네. 이 세계 3대 그 국제 지수인 WGBI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3가지가 있었는데 2가지는 충족이 됐는데 1가지가 조금 미비해서 이번에 편입이 안 됐다는 얘기를 지금 뉴스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이 3가지가 이제 어떤 건지 대표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조건을 리콰이어먼트라고 하죠. 요 조건이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장의 사이즈예요. 시장 사이즈가 한국이 그 사이즈의 10배 이상 큽니다. 맞습니다. 제가 데이터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배 이상 커서 이미 기존에 충족을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국가 신용도입니다. 국가 신용도가 원래 WGBI 인덱스에서 요구하는 건 싱글 A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더블 A예요. 이미 다 충족이 돼 있었고 그동안 편입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미니멈 마켓 억세시빌리티로 해서 시장에 접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투자하고자 할 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뭐 그런 건데 그게 기존에 이 지수에서 요구하는 건 레벨 2를 요구했는데 기존에 레벨 1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자세히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레벨 2로 바뀌었을 거예요. 즉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으려면 기본적으로 외환 시장도 좀 오래 있어야 될 거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세금 문제라든지 등록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거래의 편의성 같은 게 필요했는데 현재 행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국 시장이 이 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 연초부터 외국인
세금 유예라든지 네. 각종 절차를 밟고 로드맵을 쫙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레벨 2는 되었는데 근데 어쨌건 간에 이미 그 플랜일 따름이지 사실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기 네. 때문에 조금 이번까지는 아직은 조금 관찰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9월 정도에는 공식적으로 발표, 우리가 진입한다는 발표가 있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채권, 한국 국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굉장히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또 한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굉장히 기다리는 뉴스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편입됐으면 개인적으로는 네. 시장이 너무 빨리 가버리면 갈까봐. 우리 투자자들이 네. 국채를 투자할 타임을 놓칠 여지가 있는데 네네. 오히려 좀 뒤로 하반기로 이연되면서 국채 투자를 하고 하기에 좀 더 시간을 더운 좀 벌어준 거네요. 그렇죠. 네네. 우리가 진입하기에 좋은 타임을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계속 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외국인 관점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하나 뭐냐면 FX 환율이 부분이 중요하죠. 즉 이런 거죠. 미국 투자자가 만약에 한국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투자한 나라의 금리도 좋아야 될 네. 거고 두 번째 투자한 나라의 금리 인하를 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것도 기대하는데 사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투자한 나라의 통화가 달러 대비 강세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맞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미국의 금리 인상 단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난 거의 한 10여 년간 달러 강세 모드로 가 있었고 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 2년간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그렇죠. 구도였는데 네네. 아마도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고 또 만약에 또 패드 피봇이 빨리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도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달러 약세 그리고 이머징 통화 강세 그러면 한국 이머징 마켓 중에 원 오브 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화 강세가 점진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이러면은 글로벌 투자 입장에서는 한국의 국채를 투자하는 또 하나의 굉장히 큰 매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서머리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하기에 충분한 시장의 충분한 규모와 유동성이 풍부해서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국채 투자할 때 제일 좋은 건 어디다? 금리의 꼭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던 것도 굉장히 좋은 측면이고 세 번째는 수급적 측면에서 한국 국채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무슨 말이냐? 공급하는 정부 쪽에서 균형 재정을 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 물량이 무한대로 나오진 않을 거니까 안정적인 공급을 해줄 거고 반면 디맨드는 많아질 거다. 왜냐하면 한국이 하이브리드 국가다. 이건 잊지 마십시오. 상대 금리가 높으면서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수급적 측면에서 매력적인 거고 네 번째는 WGBI.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굿뉴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정하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달러 약세가 된다는 것은 워낙 강세 전망이 중장기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채권의 특히 한국 국채에서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 국채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로 포트폴리오에 한국 국채에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전하고는 달리 이 국채 투자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2008년 경기 금융위기 때도 사실 뭐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뭐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자산 투자에 대한 얘기는 했었지만 사실 지금처럼 개인이 국채 투자에 관심이 높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분위기는 사실 저도 금융회사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저희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봐도 2023년은 채권 투자의 해가 정말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 댓글창에 굉장히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마 댓글에 일일이 답변을 하실 시간이 없었을 테지만 제가 오늘 또 온 김에 댓글창에서 질문이 좀 많았던 거 몇 가지만 좀 선별해가지고 대표님께 질문을 좀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좀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아마 채권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궁금하실 수 있어요. 왜? 채권이 장외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게 있고 장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 중에 그게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장외와 장내 거래 중에서 어떤 거래가 더 유리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대표님. 예, 뭐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게 장내가 좋아요, 장외가 좋아요라고는 얘기할 수는 좀 어렵고요. 일단 장내와 장외의 어떤 속성을 좀 이해를 해서 거기에 각자가 좀 편한 시장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장내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우리 증권 거래소에서 모든 게 딱 있어서 모든 증권사에 동시에 볼 수 있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장내인데, 채권 같은 경우도 이제 장내 거래는 그런 방식인데, 즉 장내 거래는 여러분이 어떤 증권사를 쓰더라도 동일하게 다 볼 수 있는 게 장내 거래일 거예요. 그런데 주식과 좀 다른 거는,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장내 거래에 모든 개인과 기관 투자 모두가 에브리바디가 들어와서 거래를 하는데, 그렇죠. 채권 같은 경우는 장내 거래는 리테일 투자자, 즉 네. 주로 개인들만 들어와서 거래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이 적죠.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리테일 투자, 그러니까 그 장내가 상대적으로 물건의 종류도 작고 또 유동성이 좀 부족한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네. 즉 우리가 좋은 투자라는 건 내가 팔고자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사고자 할 때 사고, 내가 팔고자 할 때 충분하게 받아줄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장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동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유동성 측면에서, 그리고 매수를 원활하게 내가 다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약간은 제한이 있는 게 네. 현실적인 이유고요. 실제로 압도적인 거래 물량은 장외 거래가 장외죠. 있습니다. 그죠? 원래 장외 거래는 기관 투자끼리 거래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채권은 주로 장외를, 국채 같은 경우는 장외를 하는데, 문제는 장외가 증권사마다 물건을 좀 다 달라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장내는 같은 시스템을 놓고 다 그쵸. 동시에 보니까 똑같은데, 장외는 증권사마다 다 다르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A 증권사를 거래하는데 마 대표가 어떤 물건을 얘기했는데 증권사 있다고 했는데 내가 거래하는 A 증권사를 가니까 이게 없더라. 당연히 그렇습니다. 실제로 장외 같은 경우는 증권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다를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권사마다 보유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증권사를 좀 잘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연락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장외 거래라고 하시면 처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편견 내지는 좀 두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 채권 거래가 주식하고는 달리 장외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의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와, 이제 우리나라 고객님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버리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사실 주식 같은 경우도 ETF 보면 레버리지, 또 이제 심시한 거예요. 트리플까지 되게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채권도 2023년이 채권의 시대라고 하니까 질문을 주셨는데, TMF, ETF, 미국 20년짜리 장기 국채 3배로 투자하는 ETF거든요. 이 투자 어떠냐라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대표님. 그죠? 자, 어떻게 투자할까요? 네. 사실은 저는 이 투자를 꽤 오래전부터 잘 좀 해왔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답을 안 드린 거는 제가 자문사를 하고 있는 어떤 철학에 좀 부합되지 않아서 그런 거가 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채권은 주식과 달리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설령 틀린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면은 다 회복될 수 있는, 영어로 리질런스라고 하죠. 회복력이 다른 게 사실은 이제 채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TMF 같은 3배짜리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가질 수가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불가능한 구조고, 단기적으로 시장을 매크로를 잘 예측해서 딱딱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 조금 더 말씀 좀 드리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설명을 안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질문을 많이 주셔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좀 정확하게 계산해 보죠. TMF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20년 국채에 3배 레벨을 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듀레이션이 60년이죠. 듀레이션이 60년이라는 건 금리가 1% 내려가면 가격이 60%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이 언뜻 내려가니까 그러면 4%에서 3% 내려가면은 절대수익 60% 나니까 뭐 사실은 너무너무 탐이 나죠. 탐이 나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스나이퍼처럼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반대로 우리가 조금만 타임 늦더라도 그때 밑에서 금리를 잡았는데 단기적으로 딱 튀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0.5, 50bp 올라가도 30%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현재 글로벌 상황이 금리가 내려가겠지만 결코 이렇게 45도로 떨어지지 않죠. 어떻게? 대꼬복고 치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반대 사이클이 걸리면 굉장히 크게 터지십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가 왜 불가능하냐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 지금 금리가 제가 3%에 들어갔어요. 3%에 들어갔는데 1년 뒤에 또 만약에 3%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일반
채권 같은 경우 손실이 안 납니다. 손실이 안 나는데 만약에 TMF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내가 3% 진입했는데 1년 뒤에도 3%다 하면 굉장히 많이 손실 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동관도 이렇게 돼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영어로 타임 디케이니까 시간 가치가 할애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손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TMF는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 안에 다 쇼부를 내는 채권을 그러니까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좀 달리 얘기하면은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MF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45도로 이제 비탈에 서 있어요. 계속 내려가는데 여기서 잘 점프해서 딱 먹고 해야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어도 여러분은 프라이스는 이론적으로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45도로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데에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타임을 딱딱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죠. 타이밍 매매를 하는 보통 주식 ETF 같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ETF. 사실 주식 ETF보다 더 센 거죠. 그러니까요. 네. 더 센 겁니다. 사실은 이거 뭐 잘하시는 스나이퍼처럼 잘하시는 분은 원더풀한 투자입니다. 원더풀한 투자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에 대해서 정말 정통하고 특히나 단기 시장을 굉장히 잘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부분 또 자신 있는 분도 네. 계시니까 그런 분들만 하시고요. 네. 일반적으로 좀 기노배 투자자들은 가양 그쵸. 투자를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만 보지 마시고 이 ETF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그 변동성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근데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 굉장히 많은 질문인데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긴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금리가 많이 내려갔다 벌써. 그래도 지금 여전히 국채 투자 늦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하셔도 투자에 좋다, 늦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또 제가 아침에 모 증권사에서 PB들 대상 교육을 했어요. 네. 그래서 PB들이 국제 투자 너무 늦지 않았냐 똑같은 네.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그렇게 드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국제 투자가 늦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이제 증권사가 많이 파는 채권들은 이제 국채가 아닌 채권들이기 때문에 뭐 금리가 4%, 5%, 6% 이렇게 되는 채권을 많이 파는데 반면 현재 국채를 막상 고객들한테 매각하고자 할 때 현재 금리를 보니까 어라? 3.4%밖에 안 돼요.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 좀 늦지 않았나 말씀드리는데 결론은 저는 지금도 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반대로 너무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2, 3년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금리라고 얘기하는 건 명목금리 이렇게 구성되지 않습니까? 실질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율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금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물경제잖아요. 실물경제가 앞으로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두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기대 인플레이션 현재 여전히 물가 높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보면 점진적으로 물가는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또 하나 남아있는 게 경기 침체잖아요. 경기 침체가 되면 기본적으로 디맨드 수요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럴 때는 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물론 단지 속도의 차이는 있어요. 바로 떨어질지 아니면 천천히 여기 꽤 유지하면서 떨어질지는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보다는 점진적으로 내려갈 거고 그러면 실물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내려갈 거면은 우리 국채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뭐냐면은 지금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유일한 리스크예요. 설령 여기서 금리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도 어떻게 되죠? 은행 예금처럼 확정금리 받으면 그렇죠, 되는 거죠. 확정금리가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면은 또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너무너무 뭐 매력적인 단지 이제 이왕이면 좀 수익을 좀 더 내고 싶으면은 타이밍을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진입을 하시면 좀 더 좋은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시기는 계속 이렇게 마센토 채널을 보시면 대표님께서 좋은 시기 또 이렇게 찍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타이밍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